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33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구 과잉에 따른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고 좀 더 알아보기 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부양력이 뭔지, 인구 부양비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인구 부양력은 한 나라의 인구가 그 나라의 사용 가능한 자원에 의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지역이 얼마만큼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인구 부양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한 나라가 그 나라 그 인구를 그만큼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인구 부양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총 인구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 요게 생산 가능 인구죠. 생산 가능 인구분의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와 그 다음에 노인 인구를 합친 그 비율을 나타내고, 노년 인구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노인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죠.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저출산 고령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이렇게 했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 일찍부터 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낸다. 주로 선진국형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 둔화 및 장기적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고, 특히 뭐가 하락할까요? 그렇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리고 소비 및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 갈등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한 사람의 젊은 사람이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세대 간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서 국민연금 문제라든지 건강보험, 이런 사회적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청장년층의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 나라 갖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동원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보통 인구 절대 규모가 줄어들면 잠재 성장률도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잠재 성장률은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때 잠재 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 방안을 보면은, 잠재 성장률 유지를 위한 인구 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결혼을 지원한다든지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이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국가적 시스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여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회, 그래야지 애를 낳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가족적인 가치관이 형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현 세대가 어떤 문제를 만들거나 이럴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그런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의무나 책무가 현 세대에 있다는 미래 세대론에서 비롯됐다. 현 세대만 살고 말 게 아니죠. 그래서 미래 세대도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세대 간 정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탐구활동 문제 몇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고령화 사회. 자,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은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14% 이상이면, 노인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 다음에 20% 이상이면 고령 사회 또는 후기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란 말도 씁니다. 자,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 다음에 20% 이상이면 후기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07쪽에 있는 탐구활동 문제 1번을 함께 풀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에 있는 다음 자료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셔야 했는데, 자, 그래프 읽기를 보면은, 자, 여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삼각형 모양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마름 목골 또는 피라미드 모양, 종 모양이 되겠죠? 종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랬을 때, 자, 인도와 독일의 연령별, 성별, 인구 구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이렇게, 자, 인도는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높고 노년층 인구 비중이 낮죠. 근데 독일은 유소년층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노년층 인구 비중도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중년층이 두툼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인도의 특징을 보면은, 자, 전체적으로 요 크기보다 크죠. 그래서 유소년층, 특히 요 연령층의 남성 비중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인구 이동 지도 읽기라고 되어 있죠. 자, 아래 지도에서 경제적 인구 이동의 주된 인구 유출 지역과 유입 지역은 어디인가 했는데, 자, 요 지도에서 보면은 주로, 자, 여기 경제적 이동이니까 초록색이 되겠네요. 초록색 보면은 주로 아시아 쪽에서 유럽 또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경제 이동의 유출 지역은 아시아와,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고, 주된 유입 지역은 앵글로 아메리카. 다시 말하면 요 지역이 되겠죠?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잠재 성장률의 하락. 아래 글과 그래프를 보고 잠재 성장률의 하락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써보자 했는데, 자, 일단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연평균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추산했는데, 자, 2035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된대요. 그 원인을 뭐에서 찾고 있습니까? 자,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하락세의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활동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확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프의 A, D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가 될까요? 여기,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눌 때, 1, 2, 3, 4로 나눌 때, 자, 1단계는 가장 후진적인 상태고, 4단계는 가장 선진적인 형태죠. 여기는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여기는 낮은 출생률과 사망률을 보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출생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자, 여기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겠네요. 자, 요 단계에서는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상태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될까요?
그쵸?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B단계는 여성의 사회 진출, 요 내용은 바로 C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C단계에 해당된다. 자, 나머지 내용은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 4,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나 국가의 인구 구조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했는데, 자, 가는, 자, 이렇게 선진국형의 인구 피라미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고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낮은 후진국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랬을 때, 국가와 비교한 가국가와 비교하는 나국가의 상대적인 특징, 나국가의 상대적인 특징이니까, 나국가를 찾는 거니까, 나국가는 유소년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국가의 상대적 특징이니까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고 노년층의 비중은 낮고 중위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중위연령은 굉장히 낮겠죠? 낮고 1인당 국내 총생산도 굉장히 낮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 어느 게 정답이 될까요? 여기서 자, 그쵸?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고 1인당 국내 생산 GDP가 적고 중위연령은 낮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바로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낮은 쪽이고 중위연령도 굉장히 낮은 쪽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유소년층 비중은 높죠. 자, 그래서 A가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가나 국가의 상대적인 인구 구조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 여기서는 가는 출생률이 낮다. 맞죠? 평균 기대 수명이 짧다. 아니죠? 국가는 학교 출산율이 낮다. 높죠? 국가는 노년층의 비중이 작다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다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여기서 정답은 자,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자, 2번, 5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 보면은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3번. 왜 3번인지 한번 풀어보고 잘 모르는 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